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억울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도 누군가에게 분노와 웃음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시부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시아버지는 소위 말해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주유소를 꽤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으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십억의 자산가였습니다. 지금은 주유소를 접고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어 그전만큼 부자로 살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여전히 부자로 누구한테나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만큼 돈이 많은 제 시부는 말 그대로 돈 많은 게 유세인 분이셨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많다는 것 하나 때문에 안아 모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직격타로 맞은 게 바로 저였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잠깐 저의 결혼 과정을 같이 이야기할게요. 일단 저는 저희 남편과 직장 안에서 만났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한 뒤 2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만나긴 했어도 저희 둘 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 맞추는 게 힘들어서 양가 부모님께 서로 소개해주는 시간은 따로 갖지도 못했었네요. 그러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준비하면서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고 처음 뵙는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예비 시아버지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보시오 아가씨, 여기 이거 반찬 좀 더 내와봐. 아이 참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종업원들한테 예의 아니에요. 예의는 무슨 놈의 예의?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고 지들 돈 벌 수 있도록 사 먹어 주겠다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도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분의 첫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인사를 간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모습에서는 이런 면을 전혀 보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부티가 좀 나긴 해서 돈은 좀 있나 보다 생각은 했었지만 어디에서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있는 집안들은 가정교육도 다른가 보다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이건 모두 다 시어머니의 작품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거만해진 시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가정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시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남자친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두 아들 다 장성하게 크고 나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무엇보다 두 형제가 모두 의대를 나와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둘째였고 큰형님은 시아버지가 병원을 차려주어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의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와 간호사는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의사들보다 따뜻한 면모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대부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의사라도 정말 히스테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앙숙으로 지내는 분들도 정말 많답니다. 개인 병원도 싫은데 긴급한 상황들이 오가는 대학병원에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라 간호사들 챙길 줄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잘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아버지가 떡하니 바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은 예비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곧바로 저에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수정아, 우리 아버지 좀 유난이신 부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야.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분명 잘해주실 거야.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한 번씩 불쑥불쑥 보이는 아나무인의 태도가 보이긴 했지만 전 아버님을 길게 본 적은 별로 없어서 이 정도는 누구한테나 있는 성격일 수 있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시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둘째인 저희 남편보다는 첫째 형님한테 더 기대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결혼도 첫째 먼저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그분은 그 당시 여자한테 아예 관심도 없었고 결혼 생각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를 하진 않으셨고요. 대신 결혼 과정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보내셨죠. 원래 첫 번째 결혼시킬 때 많이들 욕심 부린다고 하는데 워낙에 처음부터 첫째에게 기대가 컸던 시아버지는 저희 둘은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며 돈만 주시고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쉽게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더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희는 꽤 많이 쥐어주신 돈으로 집도 괜찮은 곳을 얻을 수 있었고 제가 혼수는 대부분 해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결혼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한 성격 덕에 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 없이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은 남편의 형님, 곧 제 아주버님이 결혼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소에 여자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던 우리 시숙이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시작해 저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예비 큰동서가 되실 분이 집에 찾아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에게 병원에다가 연차를 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둘째야, 너 어차피 병원에서 할 것도 없지? 이번 주말에 네 형님 될 사람 온다니까 그날 하루 일 빼버리고 와서 밥 좀 차려라. 네? 아버님, 저희도 스케줄이 정해져서 나와요. 제가 빼고 싶다고 막 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식당 가셔서 드시면 되지. 왜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세요? 뭐야? 당연히 귀한 손님이니까 집에서 대접을 해야지. 너는 못 배워서 그런 거냐? 어떻게 그런 상식머리도 없어? 됐고, 당장 그날 일을 빼든지 밤을 새서라도 차리든지 다 준비해놔. 어디서 밖에서 밥을 먹자는 소리가 나오냐? 어디서? 아버님은 제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신 건지 무조건 집에서 밥을 차리라며 어거지를 피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저에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거의 처음이라 일단은 듣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오프였던 동료 간호사가 저 대신 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휴일을 바꿔서 비울 수 있었어요. 큰형님이 오신다고 했던 당일에는 새벽부터 시장 봐오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저도 새 식구 맞이하는데 대충 할 만큼 나쁜 성격은 아니라 나름 정성껏 준비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 예비 큰형님이 될 사람이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본가에서 이루어진 식사는 나름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예비 큰형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펄쩍 뛰면서 반기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집 복덩이가 들어오는구나. 오는데 고생하진 않았고? 네, 아버님, 잘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지수라고 합니다. 알지, 알지. 우리 큰아들한테서 얼마나 입이 마르게 칭찬을 들었게. 아유, 참 다리 아프겠네. 얼른 주방으로 가지.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해, 얼른. 시아버지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형님을 반기셨어요. 저 때는 그냥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밥만 계속 드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인의 큰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이신데다 지금 자네는 산부인과 개인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의대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야. 나도 드디어 의사 아들 말고 의사 며느리까지 보는구나. 아유, 눈에도 안 차는 것만 보다가 우리 큰 며느리 보니까 아주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야. 아버님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님은 원래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고 낯이 뜨거워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어야 했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독서를 다 들은 상황에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한참을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아버님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 후 다 같이 모여 첫 번째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님은 대놓고 차별을 시작하셨어요. 자, 큰아가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너네 신혼집이 네 병원하고 멀다고 들었어. 우리 아들 직장에 맞춘다고 먼 집으로 잡았으면 또 그만한 대우를 내가 해줘야지. 어떤 며느린데. 이거 결혼 선물로 주는 새 차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는 알아서 처리하고 이걸로 타고 다녀. 놀랍게도 아버님은 한 번도 저에게는 보이지 않으셨던 호의를 바로 큰형님에게 보이셨어요. 그것도 무려 벤츠 신형으로 말이죠. 억대 이상 값이 나가는 차를 보면서 저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차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남편도 그냥 보고 있기 힘들었는지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아버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빠 돈 많아서 쓸 데 많은 줄은 알았는데 이런 데도 쓰시는 줄은 몰랐네. 아빠, 둘째 며느리도 직장 멀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에 집 잡을 만한 데가 없어서 멀리 구했잖아요. 이 사람은 돈 아낀다고 내 차 말고는 본인 차도 안 샀는데 우리 아빠가 하나 사주시면 참 좋겠네. 뭐야? 아니, 지금 나보고 둘째 며느리 차까지 사다 바치라는 거냐? 제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예, 둘째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은 분수대로 사는 게 맞지 않냐? 그 직업에 그 돈에 의사 남편 잡았으면 아끼는 건 당연한 거고 직장이야 버스 타고 잘 다니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죄송했지만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를 사주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그걸 대놓고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 저의 최선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뿐이었네요. 한동안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시댁에는 전혀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또 화가 나셨었는지 한 번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연락도 없이 오신 아버님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없으면 전화하면 되지. 너는 일도 없는 애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생각은 않고 이렇게 시애비를 홀대하는 거냐? 또 못 배운 티 팍팍 내는 거야 뭐야? 아버님,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저한테 그렇게 모진 수모 주신 걸로는 모자라세요? 제가 왜 못 배워요? 저도 엄연히 이름 있는 간호대학 나와서 대학병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간호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래봤자 의사만큼 하겠냐? 됐고, 어디 감히 그날 그렇게 어른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는 연락도 안 하는 건지 괘씸해서 내 와봤다. 한 번씩 네 형님한테 가서 반찬도 좀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해. 그것도 못하면 청소라도 해주던지. 네? 아니 그걸 제가 왜 해요? 저도 제 일하고 제 집 살림 하느라고 바빠요. 이게 어디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집도 내가 해주고 말이야. 아버님, 여기 있는 혼수는 제가 다 해왔어요. 어떻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네 분수에 맞게 아주 잘도 했구나. 그저 싸구려 투성이들. 암튼 그렇게 알고 한 번씩 네 형님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나 밥도 좀 차리고 해. 잔말 말고. 의사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줄 아냐? 간호사가 됐으면 의사 뒷바라지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야. 아무튼 간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유, 나 간다. 아버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내세우시고는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저는 솔직히 집까지 찾아오셨길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다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예 시댁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당하고만 살라는 법은 없는지 아버님과 저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버님이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눈에 황달기도 살짝 보이시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다행히도 자녀가 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아버님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고 저만 빼고 남편은 한 번씩 아버님께 찾아가서 저한테 잘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나름 문안드리면서 자식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간이 안 좋아졌다는 걸 느낀 후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간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이미 손쓸 수 없이 많은 부분에 퍼져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간 이식을 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두 아들이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몸이 좀 약한 편이었던 아주버님은 이식에 적합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작은 아들인 우리 남편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저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회의를 위해서였죠.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간암인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애가 둘째밖에 없다고 하니 참 나로서도 난감하다. 아버님은 나름 염치는 있으신지 당당하게 간을 내놓으란 소리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못해요. 저 무서워서 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뭐야? 아니 여보. 아버님, 큰형님, 저희 남편, 아주버님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저의 태도에 엄청나게 당황을 한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분수 맞춰 사느라 마음도 쪼잔해지고 생각도 쪼잔해져서 이 부탁을 못 들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밖으로 쌩하니 나와버렸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께 머리끄댕이 잡히는 것까지 각오하고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 뒤로 우리 남편이 놀라서 저를 따라 나오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묻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이 기회야. 당연히 우리 아버님 살려야지. 당신 간 나눠서 드려요. 근데 당장은 안 돼. 나 더 이상은 아버님께 무시받으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줘요. 저는 남편에게 제 모든 계획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원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며느리들을 각각 차별 대우하지 말고 아버님의 진정한 며느리로 대우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단 하나의 목적, 오로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간을 내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저에게 수그리고 들어가라고 설득을 하라고 했죠. 그래야지만 남편도 수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아예 간 이식을 포기해버리면 어쩌나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 사랑이 크신 분이기에 절대로 그냥 죽지 않으실 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서 간을 받아낼 분이셨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시아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냐?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간 이식 다시 생각해봐라. 싫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분수에 맞춰 사느라 이런다고요. 아니, 네 분수가 어때서 그러냐? 네 분수면 얼마나 그릇이 크냐, 애미야. 아니요. 저는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될 만큼 분수가 적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저 분수가 작아서 큰일 못 치러요. 혹시라도 남편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아가, 미안하다.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더구나. 네가 왜 이러는지 안다, 알어. 미안해.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세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에 이렇게 아프고 나서 자식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네가 눈에 밟히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성격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심이야. 그렇게 아버님은 저에게 완전히 굽신거리며 다가오셨어요. 그 마음을 보니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우선은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술 들어가기 전 혹시라도 남편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행히도 그렇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버님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인 저희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는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기회도 놓치지 않고 아버님의 정신개조에 힘을 쏟았어요. 간 이식을 받은 후 환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에서 아버님을 간호하고 돌봐드리며 저는 식단을 누구보다 철저히 하면서 아버님을 훈련시켰습니다. 애미야, 나 김치가 정말 너무 먹고 싶다. 김치 하나만 먹으면 안 되겠냐? 안 돼요, 아버님. 지금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절대 안 돼요. 자극적인 음식 절대 안 되고 짠 거도 안 되고요. 아이 참,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다 신고 빠져가지고 맛대가리도 없는 것들을. 아버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지금 아버님은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는 분수가 아니세요. 그놈의 분수. 너는 위아래도 없냐? 어디서 자꾸 분수 타령이야. 원래 부모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라고 아버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수에 맞게 사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진짜.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한다, 그놈의 분수 소리. 네, 좀 심하셨어요, 아버님. 저도 제 분수에 맞춰서 열심히 살았고 그 덕에 간호사 되고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자꾸만 제 분수를 깎아내리셔서 저 그동안 진짜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깨달아지셨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님의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조금씩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그리고 한 번씩 분수 이야기도 꺼내면서 아버님의 고집을 잠재웠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아버님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셨을 만큼 많이 호전되셨고 수술도 잘 되어 경과가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래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저희 모두를 또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제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둘째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뭐긴 진작에 너한테도 줬어야 할 차키지. 네? 차키라뇨?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어.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느니 너에게 참 모진 말들도 많이 했다. 미안했어 그동안. 그리고 고마웠어. 이 못난 시애비 살려보겠다고 그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거 모르지 않는다. 병원에 너 없으면 어쩔 뻔했을꼬.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너 보고 딸이냐면서 착하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꾸나. 내가 조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알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게야. 알았지? 그리고 이 차키는 날 간호해주고 보살펴준 보상이야. 고맙다. 고마워. 몇 개월간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님을 대했던 걸 느끼셨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저에게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서운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눈 녹듯 녹아내리며 아버님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아버님, 저도 죄송했어요. 그동안 모진 말로 아버님께 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 고집에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더 독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이 녀석이 끝까지 제 할 말은 다 하는구나. 내 고집이 어때서? 살려면 뭘 못해?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아이고, 그래서 한 번씩 밥 투정하시면서 저한테 물병 집어 던지셨어요? 아유, 몰라. 모른다 나는. 아주 그냥 그런 말은 왜 또 해서 산통을 깨. 울면서도 아주 제 할 말은 다 하는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그래도 이 센 며느리 덕분에 잘 회복되셨잖아요. 그럼 됐죠. 저희 곁에서 앞으로는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 차도 잘 쓰겠습니다. 눈물로 건네받은 차키는 또 한 번의 당돌한 며느리의 대답과 아버지의 호통 속에서 웃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저는 지금도 시아버지와는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연락을 더 자주 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은 젠틀하시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 화목한 가정 깨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해드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겪어보다 보니 여러분, 상대방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저를 통해 또 누군가의 정신개조를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